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말 아시죠? 저는 지금 그 말이 무슨 소린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니, 저희 집이 그렇게 머리 검은 짐승을 거뒀다가 그 짐승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됐거든요. 물론 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있겠지만 사적으로는 복수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괜히 저희 아버지께서 피해를 보시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톡톡 사연을 통해서 저희 집의 일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 추악하게 살게 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떳떳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는 일 없었으면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톡톡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부디 제 억울한 사연 널리 퍼뜨려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구독자예요. 사연 시작과 더불어 억울한 마음을 많이 표현했는데 사실 저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최근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저희 가족이 잘못을 한 거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혜로운 조언 구하고 싶어요. 시댁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희 집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혼을 통해서 제 손으로 이 모든 불행을 끌어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과거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통탄스럽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품 사업에 종사를 하셨어요. 두 분 모두 어려운 시기에 만나셔서 본인들의 성과를 일구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었죠. 저도 그런 점을 늘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늘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뜨셨어요. 참 황망한 사고였죠. 저랑 마지막까지 통화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시겠다면서 전화통화로 저를 향해 웃으시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양손에 짐을 한가득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어머니는 70대 노인의 차에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가 헷갈려서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큰 굉음과 함께 그대로 전화가 끊어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알게 되니까 한동안 정신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늦게 걸었더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엄마가 내 전화를 보고 다음 신호에 건너려고 마음이라도 먹었더라면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었죠. 엄마를 그렇게 떠나게 한 할아버지를 붙들고 똑같이 사고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엄마의 목걸이 속에는 저와 아빠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그전까지 너무나 행복했는데 딱 이대로 우리 세 식구 계속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무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빠는 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게 식품 사업이 잘 안 됐고 아빠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의 상황에서 항상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독려를 해주었던 역할이 엄마였다고 하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식탁에서 저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다가도 제 얼굴을 보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한참을 우시다가 나오시고 하셨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아빠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랑 똑 닮은 게 저니까 저를 볼 때마다 아빠는 평생 엄마를 떠올리고 슬퍼할 거 아니에요. 얼굴만 봐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얼굴만 봐도 슬픔을 떠올려야 한다는 사람이 됐다는 게요. 제가 아빠한테 그런 존재라는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빠가 혼자서 딸을 키워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는 아직도 참 미안해 하시거든요. 일이 바쁘니까 절 항상 챙겨주시던 엄마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절 너무 홀로 방치해둔 것 같다면서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빠를 보면 우리 아빠가 많이 늙어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진 건가,
아니면 정말로 그때 미안한 게 너무 크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쏟나 의아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빠는 그 당시에 저를 지킬 수 있고 제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이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전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꽤나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빠는 아직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회사에 남아있기 일쑤였고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면 텅 비고 조용한 집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제가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건 늘 짧은 쪽지를 써서 식탁 위에 올려두셨거든요. 어떤 날은 10,000원, 어떤 날은 30,000원, 용돈도 늘 넉넉하게 주시면서 혹시라도 딸이 홀로 저녁을 굶기라도 할까봐 그날그날 맛있어 보이는 것을 시켜 먹으라고 전단 책자와 함께 그렇게 용돈을 식탁 위에 항상 올려주셨죠. 조금 무뚝뚝하긴 하지만 저는 그게 아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남자 혼자 딸을 키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아빠도 저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서툴긴 하지만 서로에게 그래도 큰 의지가 되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를 항상 걱정하던 게 아빠의 역할이었다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집에서 독립을 하면서부터 아빠를 걱정하는 게 마치 저의 일인 것처럼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어디서 봤더라? 톡톡 사연에서 들었던가. 여튼 여자 혼자 남아도 잘 살 수 있는데 남자는 혼자가 되면 못 산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홀로 남아있는 아빠가 걱정이었죠. 그래도 제가 있을 때는 저녁에 혼자 깡소주를 마시는 그런 일은 조금 덜했지만 내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면 집에 잔소리할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매일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엄마만 그리워하면서 술을 마시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학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난 괜찮으니까 아빠도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하고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라고요. 혼자서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술만 마시고 건강 상하는 것보단 그게 100배, 1000배 나으니까 제발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고요. 아빠는 뭐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어딨냐, 엄마를 못 잊어서 재혼 못하는 게 아니라 재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다. 잔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슬그머니 피하는 게 느껴졌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아빠가 재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도 그걸 잘 아니까 아빠를 더 뭐라고 했었던 거고요.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있을 새도 없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저희 가족이 빠져있는 슬픔의 크기와 반비례라도 하는 것처럼 아빠의 사업은 연일 더 바빠졌고 아빠는 저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빠의 회사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딱히 진로를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선택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저도 아빠 근처에 있는 게 마음도 몸도 편하겠다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주변에 괜찮은 친구 있으면 한번 데려와. 아빠가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람 좀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가 아는 사람이고 네가 괜찮다 싶은 사람이면 오히려 더 좋지. 너도 혼자 일하는 것보다 주변에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으면 더 좋을 테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울적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의지할 만한 친구나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부탁한 일이니까 주변에 같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아래 후배였는데 군대를 졸업하고 막바로 복학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전까지는 딱히 친하게 말을 섞거나 뭐 같이 술을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었는데 아빠가 주변에 일을 할 만한 괜찮은 사람을 찾아보라는 말에 둘러보니까 남편이 딱 눈에 걸리는 겁니다. 사실 친하게만 지내지 않았을 뿐이지 학교 생활을 하는 남편을 보면 항상 눈에 걸리긴 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힘든 건지 수업 시간에는 출석을 부르기 전에 간당간당하게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고 저는 그래도 학과에서 하는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편이었지만 남편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사라지는 건지 쌩하니 사라지길래 쟤는 항상 뭐가 저렇게 바쁠까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그때 독립을 하고 원룸을 하나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집이기도 하고 우산을 새로 사는 게 아깝기도 해서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어차피 이런 날씨에 어디 나가서 저녁을 먹는 것도 애매하니까 그냥 대충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하나 사서 때워야 하겠다 하고요.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 마침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수업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라 말은 한마디 안 해봤지만 보자마자 서로 하고 알아봤죠. 혹시 일 언제 마쳐? 미안한데 나 집이 바로 여기 앞이거든? 우산 사긴 애매해서 혹시 우산 있으면 이 앞까지만 잠깐 씌워줄 수 있을까? 그때는 무슨 용기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일은 언제 마치냐, 우산 좀 빌려줄 수 있냐 하고 물었더니 한 30분만 기다리면 끝날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안에 비가 그치면 알아서 집으로 가고 아니면 우산 좀 씌워달라고 부탁하고 편의점 근처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남편을 힐끗 쳐다보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뭐 과제를 하고 있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도 계산대에서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도 산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그랬네요. 저기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참 열심히 산다 하고요. 그래도 저는 아빠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서 이제 가자면서 우산을 챙겨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후배한테 우산을 얻어쓰게 됐으니까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남편이랑 같이 우산을 쓰고 저희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남편 배에서 엄청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오늘 손님이 많아서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기에 전 우산을 들고 있는 남편 팔을 잡아 끌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머뭇거리는 남편한테 밥은 내가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신 끝나고 우산이나 한 번 더 씌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근처에 있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죠. 얼굴만 아는 사이 우산을 씌워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대체 그날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친하게 굴고 싶었는지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아르바이트 하느라 학교 생활을 그렇게 제대로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 얘기를 합니다. 집이 어려운데 자기 욕심에 대학은 나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같이 병행하면서 지내고 있다고요.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니까 대학교 근처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참 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떠먹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저희 집이 반지하에서 살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이 넘치기도 해서 걱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어도 되나 싶고 그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남편이 그렇게 짠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 비 맞기 싫어서 집에 굴러다니는 일회용 우산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얘를 붙잡고 우산 좀 씌워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가 와서 머리가 젖을까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들어갔던 건데 그 순간에도 얘는 자기 생계를 걱정하고 집에 물이 넘칠까봐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누구한테 연민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TV에서 맨날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애들 도와줘야 한다고 광고를 아무리 해도 그냥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도 있으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이 쓰이고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한참 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남편에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졸업하고 진로를 생각해둔 곳이 있냐고요. 자기는 그냥 돈만 많이 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나한테 주위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라. 나도 졸업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할 생각인데 아빠 회사가 다른 건 몰라도 신입사원 초봉은 넉넉하게 챙겨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돈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그래요. 자기가 뭐라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원래 그렇게 잘 도와주냐고요. 그때는 그냥 네가 나랑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후배니까 집이 어렵다고 하니까 선배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얼버무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남편한테 제가 연민인지 호감인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에게 저희 아빠 명함까지 보여주고 아빠랑 통화를 하고 신입사원 초봉은 얼마씩 주냐 확인까지 시켜주고 나서야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밥을 마저 먹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이랑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 친한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제가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남편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별별 핑계를 대가며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그러는 모습을 보는 친구들은 다들 별일이다 하는 반응이었죠. 그때는 사소한 것에 감사해야 할 줄 알고 기뻐하는 남편이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후에 뒤이어 졸업을 한 남편이 저희 아빠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어요. 맨날 학교에서만 봐서 정장 입은 모습을 처음 봤는데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연민의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호감의 감정이 커졌죠. 일도 항상 성실하게 하고 제가 소개시켜준 일이니까 회사에 누를 끼치면 더더욱 안 된다면서 매일 잔업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빠도 처음에는 네가 남자친구를 데려왔길래 어디서 논팽이 같은 놈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만 듣고 뭐 좀 뜯어먹을 거 없나 그런 궁리를 하면서 따라온 애인 줄 알고 좀 더 혹독하게 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애인 것 같다고 저한테 남자친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하나 연애를 하자고 먼저 말만 안 꺼냈을 뿐이지 퇴근하고 주말에도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던 저희는 결국 남편의 고백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전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에 참 많이 갔었는데요. 그래도 사귀고 있는 사이니까 부모님한테 서로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제 얘기에 남편은 집으로 초대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먼저 인사를 가자고 한 것도 제 고집이었죠. 우리 아빠는 네 얼굴 알고 같이 일도 하고 있는데 너희 부모님도 나를 궁금해하시지 않겠냐 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는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인사를 갈 테니까 약속만 잡아줘라 했어요. 영 꺼리는 눈치였지만 그렇게 처음 인사를 가게 됐고요.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건 이미 남편에게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홀어머니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다고 했는데 전 태어나서 그런 집에 처음 가봤거든요. 반지하라고 해도 그냥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그래도 손님이 온다고 나름대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란 느낌이었어요. 안절부절 눈치를 보는 남편에게 괜히 그런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더 밝게 행동을 했죠.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인사를 가는데 뭐라도 사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가지고요. 과일은 다들 좋아하시죠? 어떤 과일 좋아하실지 몰라서 바구니로 샀는데 아마 이것저것 다 들어있고 좋은 과일로 했으니까 맛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깎아드릴까요? 오히려 더 밝게 인사를 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무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난에 너무 오랫동안 찌들어 있다 보니까 얼굴 빛부터 항상 지쳐 보이는 그런 게 저희 남편한테도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인사를 온다고 선물로 과일 바구니를 사서 내밀었는데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기쁘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때 아니라고 내가 깎겠다고 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주방 쪽으로 걸어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식구들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좀 사오지 하고요.
혼잣말로 중얼거리신 얘기였지만 제 귀에도 너무 크게 들렸는데 남편 귀에라고 안 들렸겠어요. 남편은 창피함에 얼굴을 푹 숙이고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작 그런 거에 일일이 다 미안해야만 하는 남편의 처지가 참 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선물을 받아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가족의 처지를 미안해해야 하는 남편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죠. 과일을 씹느라 아삭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남편을 취직까지 시켜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전 황급히 아니라고 제가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라 남편이 일을 정말 잘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기뻐하셔서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맞바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도 자식 칭찬을 해서 기뻐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기쁘게 듣지 않으실까 했었는데 과일을 깎으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눈물을 막 쏟으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둘 다 당황해서 어머님을 달래고 전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왜 남편 칭찬을 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나 하고요. 우리 남편만 그렇게 안 됐어도 얘가 정말 잘 되랜데 이렇게 못난 집에 태어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 그런 회사는 무슨 대기업도 갈 수 있는 애인데 애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유 속상해. 제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갔던 자리도 아니었고 그저 이렇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 거기서 냅다 아들이 짠해 죽겠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다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와, 이 집은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다들 엮이면 안 되겠다, 빨리 도망쳐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음속 한편으로는 남편을 너무 짠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어머님이 우시는 걸 보는데 괜히 저도 속으로 울컥하더라고요. 집 팔자 지가 꼬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황당해하면서 그래 이 집안은 내가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곳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왔어야 했는데 거기서 측은지심이 더 크게 올라와 버렸으니까 정말 제 팔자 제가 꼰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어색하게 어머님과의 첫 인사가 마무리됐어요. 남편이랑 연애를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꽤나 오래 했죠. 아빠도 슬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불러서는 정말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것이 맞냐. 남편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아빠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상황이었으니까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 몇 번이나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안이 너무 차이 나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이야 좋아서 그게 눈에도 안 들어오고 하겠지만은 나중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차이를 많이 느껴서 제가 못 견딜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거기서 또 당돌하게 엄마랑 아빠도 어려운 시절에 만나서 둘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잘 되신 거 아니냐. 나라고 그렇게 못 될 일이 뭐가 있냐. 이왕 연애를 하면서 나만 청춘을 바친 게 아니다. 이 사람 인생 5년도 내가 가져간 거다. 아무리 지금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정도 성실함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거 믿고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투자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성실함이야 아빠가 옆에서 보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 결혼에 있어서 그렇게 큰 반대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렇게까지 좋다고 한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셨던 것 같네요.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는 동안 한 번도 결혼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직 뭔가 이뤄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프로포즈를 하지 못하는 남편의 상황도 이해했으니까 절대 재촉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았죠. 그 당시에 저희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나와 있으니까 슬슬 동기들이나 선배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항상 같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친구들이 우스갯소리처럼 너네는 언제 식을 올릴 거냐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때 되면 하는 거지 뭐 때를 정해놓고 하냐? 어물쩍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저도 더 이상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어요. 저라고 언제까지 계속 젊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다가 결혼도 못하고 흐지부지 다 엎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됐고요. 그러던 중 드디어 남편의 눈물 가득한 프로포즈를 받게 됐습니다. 그 프로포즈의 대상이 제가 아니라 저희 아빠였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관연한 딸이 그렇게 결혼을 못하고 결혼 얘기도 없는 남편을 두고 조급해하니까 저희 아빠께서 저희 둘한테 술이나 한번 사고 싶다고 저녁에 불렀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재촉 같아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편하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언제 식을 올릴 생각이냐, 결혼해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은근히 남편에게 네가 진짜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건지 애둘러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펄쩍 뛰면서 이 사람 아니면 저 평생 결혼 안 하고 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제 눈치를 보시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상태에서 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만 결혼해도 다 타이밍이 있는 법이니까 더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술도 어느 정도 들어갔겠다. 아빠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솟은 눈물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턱 밑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일 정도로 거의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선 그럽니다. 제 젊은 날 인생을 너무 허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기는 아직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 계속 망설이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반지 앞방에서 가족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하게 살자고 결혼을 하는 건 저한테도 못할 짓이고 가족들한테도 못할 짓 같아서 그런답니다. 저희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컥하셨나 봐요. 혹시라도 저에 대한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걸까 싶어 그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불렀던 거였는데 당장 집안 사정이 어렵고 그런 집안에 저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 미안해서 결혼하자는 얘기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아빠에게 그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떻게든 저희가 더 나아진 모습으로 결혼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울면서 사정을 하는 제 손을 잡고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아빠가 특단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지? 어머니 일 쉬시는 날이 언젠가? 아무래도 어른들끼리 해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약속 좀 잡아주게. 저희 아빠가 먼저 시댁 식구들을 만나보자고 한 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남편도 무슨 상황인지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저희 아빠는 단호하셨습니다. 후에 일은 아빠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얼른 결혼식장부터 알아보라고요. 남편은 감사함에 눈물만 뚝뚝 흘리고 저희 아빠는 정말로 후에 일은 아빠가 다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빠를 믿고 한창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다닐 때 아빠는 어머님을 만나셔서 아주 큰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식당을 하고 계신 어머님의 솜씨가 나쁘지 않으니까 식당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희 아빠가 식품회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는 것은 아빠 회사에서 책임지고 할 거고 건물도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장사 한번 해보시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머님도 당황하셨지만 전혀 거절할 이유가 없는 일이잖아요. 남편은 본인이 뭘 해와도 모자랄 판에 저희 아빠가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한번 운영을 해보셔라. 저희도 투자하는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가 결혼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봤자 저나 남편 도와주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깜짝 놀랐죠. 아빠 말씀이 그래요. 지금 결혼은 망설이고 있는 게 식구들 때문이면 그러면 그 걱정을 내려놓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감사함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저희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겨우 그런 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하지 말라면서 이제 어차피 결혼을 하고 나면 나같이 한 식구 아니냐고 식구 힘든 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기적 같은 선물로 인해서
저희의 걱정은 말도 안 되게 사라져 버렸고 남편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했죠. 식당은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저희 아빠가 좋은 투자를 했다고 다들 그랬었어요. 음식 솜씨가 꽤 괜찮았던 어머님이 본인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시면서 식당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거든요. 나중에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뜻깊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가 말씀도 안 하고 어머님이 일하시는 식당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밥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생각보다 솜씨가 괜찮은 분이구나 생각을 했고, 이왕 도와주는 거 돈이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식당 운영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잘 갖춰주면 스스로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는 게 저희 시댁 입장에서도 덜 미안함을 느끼고 서로 좋은 일 아니겠냐고요. 식당이 어느 정도 잘 됐냐면요. 시댁 식구들이 하던 일을 다 제치고 식당 운영에 매달릴 정도로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혹시라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칼국수 집을 했거든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촬영을 맡던 적도 있어요. 마침 제가 그때 식당에 있어서 이건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방송 촬영을 허가해 준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식당에 뭐 더 홍보를 하냐면서 그동안 방송 촬영 들어왔던 걸 다 거절하시던 중이라서요. 그 방송을 한번 타고 나니까 식당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잘 됐고요. 반지하에 온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던 시댁도 덕분에 팔자가 확 폈죠. 식당을 운영한 지 1년도 안 돼서 온 가족들이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한 채씩 장만할 수 있을 정도로 벌었다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잘 됐는지 감이 오실까요? 시댁이 그렇게 연일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쁘긴 했는데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불행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저희 아빠가 하던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빠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하시던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부터 단독으로 납품을 진행했던 저희 아빠의 회사도 급격하게 휘청이기 시작했거든요.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온다고 연이어서 회사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부터 시작해서 평소 저희 아빠의 회사를 경쟁업체로 생각하고 있었던 다른 회사들은 지금이 아빠를 제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지 몰래 세무조사까지 받게끔 손을 써두게 된 거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와 남편도 근심이 깊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연이어서 사고가 터지면 회사는 망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충격에 아빠가 잘못되실까봐 그게 매일같이 걱정이었어요. 자다가도 깨서 아빠한테 괜찮냐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자는 아빠를 깨워서 목소리를 들어야 겨우 안심하고 다시 잠에 들고 그런 상황이었죠. 남편이 힘들 때 항상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남편도 제 옆에서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으면 했는데 제가 너무 과한 걸 바랐던 걸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저희 사이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지금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아빠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갑자기 퇴사라니요? 안 되는 일에 언제까지 매달리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나중에 다시 뭐 되살아나기라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엄마 식당이 잘 되고 있어서 그것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 지방에 체인점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지금은 장인어른 돕는 것보다 그게 우선이고 가능성이 있는 일 같아서 하는 소리야. 당신도 회사 정리하고 식당 일 하고 싶으면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볼게. 그게 왜 어머님 식당이야? 우리 아빠 건물에 우리 아빠가 차려준 식당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방에 체인점을 내? 누구 맘대로 우리 아빠는 그런 얘기 허락한 적도 없는데 뭐 가능성이 있는 일만 투자해? 당신한테 당신 집안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우리 아빠가 거기다가 투자해 준 줄 알아? 나랑 결혼을 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당신 믿어보겠다고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하신 거야.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딴 식으로 날 배신을 해?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살 궁리를 하는 거라면서 뭐가 진짜 가족들을 위한 일인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며칠을 알아 누웠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힘들 때 도와줬던 것은 쏙 잊어버리고 시댁 식구들은 마치 지금 그 식당이 잘 되고 있는 게 순전히 본인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저희 집을 도리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저희 아빠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기어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어머님이 하시는 식당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랑 집에서 대화 한마디를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요즘 식당은 어떠냐, 잘 되냐, 이런 얘기도 일절 묻지 않고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버리고 저한테는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걸 보고 제가 화병 때문에 가슴을 너무 많이 쳐서 가슴에 멍이 들 지경이었다니까요. 그것뿐이면 다행이게요.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저에 대한 믿음은 깨버리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빠의 회사 일도 나아지고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오해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집에서 대화 한마디를 안 하고 지내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저 몰래 더 큰 오해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아무리 그렇게 싸우더라도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마음 고쳐먹게 된 것이 역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던 여직원 하나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두 분 이혼하신 거냐고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다그쳐 물었죠. 그 여직원이 그럽니다. 자기가 가족들을 모시고 저희 시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에 찾아갔대요. 마침 그 근처에서 식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집 며느리랑 아는 사이다 얘기를 하고 서비스라도 하나 더 받을 요량으로 간 거였대요. 그런데 회사에 있어야 할 저희 남편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 알바생 하나랑 거의 부부처럼 알콩달콩 허리에 손을 감싸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아마 자기가 구석에 앉아서 얼굴을 못 알아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혼을 하시고 회사를 관두고 식당 일을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본 거였대요. 제 반응을 보니까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괜한 얘기를 한 건 아닌지 걱정을 하는데 제가 고맙다고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고 바로 식당으로 달려갔죠.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고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식당 안쪽을 바라보는데 전 정말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거든요. 제발 그래도 그렇게 개차반인 사람은 아닐 거다.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랑 부부 생활을 한 것은 아닐 거다. 속으로 그 여직원이 잘못 본 거길 몇 번이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겠죠. 유리창 너머로 제 남편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서 화사하게 웃으면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 모습을 보고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 여자의 존재를 시댁 식구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들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뭘 한 건지 싶더라고요. 차 문을 부술듯이 닫고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 모습을 본 남편이 흠칫 놀라면서 얼른 팔짱을 풀어내리더라고요. 이미 밖에서 다 보고 사진이며 동영상까지 다 찍어놓은 마당에 무슨 헛짓거리를 하나 싶어서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남편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고 남편의 팔짱에 끼고 있던 상간녀와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귀한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귀한 내 아들? 귀한 네 아들이 지금 우리 아빠가 차려준 식당에서 바람 피고 있는데 나보고 그걸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는 소리야? 아줌마 정신 나간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서 저한테 호통을 치는 어머님의 멱살을 틀어주고 식당 벽으로 내던졌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저런 경우 없는 애랑 같이 살았냐면서 본인 아들한테 달려가서 행여나 얼굴에 흉은 지지 않았는지 막 살펴보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회사가 힘들어서 오늘 내일 하신다면서 사람 없이 살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너 하는 꼴 보니까 어딘 내 아들 믿고 그 집에 맡길 수 있겠니? 이제 너 같은 년은 우리도 필요 없다. 당장 이혼해.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분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이 식당에 있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악당이라도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과 이혼을 해달라면서 저를 붙잡는 어머니의 멱살을 다시 잡고 두 눈을 똑바로 보고 그랬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을 할 거고 네 아들이 우리 집에서 단 한 푼도 못 가지고 가게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혼 도장은 찍어줘도 그건 똑바로 알고 있으라고요. 거지들 주워서 먹여주고 길러줬더니 이렇게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배응망덕하게 뒤통수를 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그랬으면 남편이라는 인간,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쓱 피해요. 거기서 더 이상 더러운 인간들이랑 주먹질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차를 타고 당장 아빠한테 달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저보다 더 화가 나신 눈치더라고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물에 빠진 인간들 다 구해다가 사람 만들어주니까 이제 와서 이 가게는 내 가게다 배째라 하고 눈이 뒤집혀서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아빠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일들은 더러운 걸 묻혀도 아빠 손에 묻힐 테니까 너는 빠져 있으라고요. 저는 아빠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변호사 써서 이혼하면 그만이다 하는데 그때 아빠의 눈빛이요. 너무 결연해 보여서 저도 뭔가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아빠가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방화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고요. 저는 회사에 계시는 법무팀 변호사들을 모두 데리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찰서 앞에서부터 바닥을 치면서 울고불고 하는 시댁 식구들이랑 저희 아빠가 계셨죠. 저희 아빠가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아빠가 식당에 불을 지르셨답니다. 저 정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아이고, 당장 장사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냐고. 이제 막 체인점을 내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에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저는 울면서 아빠한테 달려가서 몸은 괜찮으시냐고,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울면서 따져 물었죠. 복수는 둘째 치고 아빠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빠는 그런 저한테 괜찮다고 등을 토닥여 주시고 변호사랑 남은 일들은 얘기하면 되니까 전 얼른 집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라서 차마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뺨을 올려붙이진 못하고 남편한테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조용히 경고를 해주고 바닥에 침을 뱉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빠는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가게의 절반이 전소되긴 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고 시어머니의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빠가 본인 재산에 불을 질렀던 거기 때문에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빠가 큰 일에 휘말리시면 어쩌나 한참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일이 크지 않게 해결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저희 아빠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동안 시댁이 어디서 배워온 나쁜 짓인지 몰라도 저희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법인회사 돈으로 본인들 아파트며 차량을 다 구매한 것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밝혀져서 그래도 집이라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시어머니의 꿈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남의 돈으로 그렇게 언제까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지 두고 보려고 했었는데 이럴 수는 없다고 내 식당이고 내 집이고 내 차인데 그걸 왜 다 뺏어가냐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 역시 남편의 집이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발 빠르게 손절했고요. 남편은 허망한 표정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와서 머리를 굴리는 게 빤히 보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이제 남편의 얼굴이라면 꼴도 보기 싫고 저희 집 역시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저희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인정돼서 아마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거나 뭔가 물질적인 보상을 해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걸 알게 되니까 새벽에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동네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사과를 하려고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고요. 저는 경찰서에서 시댁 식구들 본 이후로 혹시라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 죽는 소리 할까봐 그거 듣기 싫어서 전부 차단을 해놨거든요. 아마 남편도 전화가 차단당한 걸 알고 회사에서도 아빠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새벽에 제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겠죠. 저런 사람을 안쓰러워해서 내 소중한 결혼 생활을 갖다 바쳤다는 사실이 정말 분하고 서럽기도 한데요. 그렇게 살면서 언젠가 제 뒤통수를 치고도 남을 놈이었을 거라는 사실, 그나마 아빠 덕분에 그 사실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문을 열어줬다가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줄 알고요. 그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차에 질질 끌려가는 남편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끼어들고 싶어도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도록 할 거라고요. 당신한테 내 인생 제대로 끼어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잡은 건 당신 탓이니까 이제 그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후회하면서 연행하려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잠시 돈 때문에 미쳤었던 것 같다.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원래대로 다 돌릴 수 있다. 장인어른한테 가서도 자기가 다 해명을 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야죠. 남편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건 그동안 날려먹은 내 인생에 대한 대가니까 앞으로 너무 원망하지도 억울해하지도 말고 살라면서 시원하게 뺨 한 대를 올려 붙여줬습니다. 경찰들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를 말리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뜯어말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제 상황을 이해해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일을 통해서 시댁 식구들이 확실히 깨달았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켜보지 못하고 그 배를 갈라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딴 짓을 벌이지도 않았겠지만 아빠와 저의 시원한 복수로 조금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니 아마 제 복수도 현재 진행형이 될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집안과 지긋지긋한 인연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난 뒤에 다시 톡톡 사연에 찾아와서 제가 얼마나 시원하게 복수를 마무리했는지 꼭 그 후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이 미친 지방 식구들이 어디 다시는 돌아다닐 수 없도록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욕이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을 향해 가는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13년 됐고 남편과 큰딸, 작은아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전에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직장인이라 동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었던 그 동서가 사고를 일으켜서 경찰들까지 집에 오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결국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얼마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남이면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시어머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첫애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바로 그 이상한 시어머니 때문에 울면서 겨자 먹기로 얼마 전까지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다른 분들은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는 저를 이해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친정 얘기를 들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제 친정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 그리고 남동생 3남매의 둘째로 자라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이셨는데 집에 오면 무조건 쉬기만 하시고 집안일엔 아무 도움도 안 주는 전형적인 옛날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까 제 오빠도 남동생도 남자라고 아버지 위세만 믿고 덩달아 집안일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박봉의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5식구의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벅차다고 하셨고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오빠가 두 돌이 지난 후부터 쉴 틈 없이 연년생으로 저와 남동생을 낳은 후 10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랑 집안일만 하셔서 그게 항상 지겨웠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남동생이 5살쯤에 유치원에 가자마자 집 근처 슈퍼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이제 애들은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지 말이죠. 그러나 항상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갔다 와서도 집안일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집안일이 쌓여서 설거지도 싱크대에 그대로 있고 빨래조차 안 널고 안 걷는 오빠와 남동생들 때문에 항상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저뿐이었어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오빠와 동생은 저에게 라면 심부름까지 시키는 거였습니다. 야, 너 라면 좀 끓여와. 알지? 꼬들꼬들한 면발에 계란 2개. 누나, 내 것까지 2개 끓여라. 응? 나도 야식 땡기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각자 만화책과 TV만 보면서 온갖 잡다한 일을 저한테만 시키는 두 남자 형제 사이에서 중학생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은 우리 집에서는 법이었고 아버지의 지론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거시기가 떨어진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우리 집 남자들에게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불만이 바로 터져버리고 말았죠. 저는 어느 날 엄마를 찾아가서 선언하듯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공부해야 하니까 이제 오빠랑 동생 뒤치다꺼리 못해. 그리고 집안일도 이제 공부하느라 할 시간 없어. 이제부터 나 집안일에서 손 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이 엄마가 밤 10시 넘어서 슈퍼에서 퇴근하는데 그 후에 집안일도 다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억지가 어딨어. 이제까지 군소리 없이 해왔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막내 시키면 되잖아. 걔도 중학생인데 왜 오빠나 동생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켜? 엄마도 아빠 말에 동조하는 거야? 이런 건 잘못됐다고. 어허, 여자들이 조신하지 못하게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워. 너는 왜 엄마한테 대들어? 아버지 말도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세요. 저는 그 후로 집에선 겨우 잠만 자러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저녁도 먹고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집에 오더라도 식구들은 모두 자고 있으니까 아무도 얼굴 볼 일이 없어서 좋았고요. 그때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성적이 많이 올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혼자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대학 생활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혼자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제 스스로 밥을 해먹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집안일도 하고 싶을 때만 했어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심부름시키지 않는 저만의 공간에서 저는 대학 4년 내내 그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때는 과 사무실에 회사 취업 공고가 붙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회계사 사무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일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일자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민 없이 회계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밤에는 회계사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지방에 있는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갔고요. 서울에서 취직하고 또 계속 살다 보니까 본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편했었어요. 점점 저는 우리 가족 내에서 겉도는 사람이 됐고요. 그러다가 저희 회사에 들어오니 신입 회계사였던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회계사였기에 전 회계사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었고요.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저를 보다 못해서 남편이 언젠가 사무실을 차리면 그 사무실에서 사무장 노릇하고 수익 관리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고 제안을 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사실 저를 전업주부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제 시부모님들은 제가 전업주부가 되면 장남인 남편의 밑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하도 말들을 하셔서 전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겨우 합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시댁은 우리 친정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러나 시댁에서 실권을 가진 분은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은 저의 친정 아버지와 비슷한 분이었고요.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 말이죠. 시댁은 남편과 시동생 아들 둘만 있었는데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만약 시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면 그 딸도 저와 같이 집안일의 희생양이 됐을 테니까요. 예, 너는 꼴랑 얼마 번다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러니? 그냥 때려치우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만 해. 너도 살림하는 거 좋아하지 않니? 난 얼른 네가 일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집안일 모두 너한테 맡겨버리고 난 노인정이나 가서 놀러 다니고 싶네. 우리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네 시아버지 놔두고. 아, 어머니, 제가 많이 벌진 못하지만요. 그래도 지금부터 얼른 돈을 모아서 집 사려면 저희들 맞벌이 계속 해야 돼요. 저 일 못 그만둬요. 다른 시부모님들은 며느리가 맞벌이 하는 거 원한다고 하던데요. 우리 우진이가 장남인데 그냥 우리 집 들어와서 살면 되지. 아이, 그럼 난 너한테 집안일 맡기고 놀러 다닐 수 있을 텐데. 언젠가 그리 될 건데 뭘. 아, 그냥 빨리 회사 그만둬. 시어머니는 이처럼 저에게 어서 일을 그만두라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림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그 때문에 저는 애 둘을 낳고도 출산휴가 한 달을 못 버티고 꾸역꾸역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특별히 나쁜 며느리라서가 아니에요. 전업주부가 되는 순간 중학생 시절처럼 시댁의 하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서였어요. 전 정말 그것만큼은 사양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그 이상한 시어머니의 성격과 잔소리를 모두 받아내느라고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게 다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틈만 나면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해서 주말에 시댁에 와서 집안일 좀 하라고 부탁도 아닌 완전히 강요를 하듯이 말씀하셨고요. 어머니의 끈질긴 강요에 지쳐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보면 어머니는 소파에 길게 누워서 TV만 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 배고프다. 네 시어머니가 점심 안 줘. 제발 밥 좀 줘라, 어? 아유, 빨래도 많이 밀려 있다. 네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나면 빨래랑 청소도 해야 돼. 나 좀 이따가 동네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랑 밥 같이 먹어. 어머니, 도대체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그대로 놔둘 수가 있어요? 노인 두 분이 사는데 집안일이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거의 매주 시댁으로 부르면 꼼짝없이 시댁에 가서 하녀처럼 일만 해야 했어요. 전 시동생이 얼른 장가를 가서 이 지긋지긋한 집안일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 혼자 모든 시댁 일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5년 후 드디어 저에게도 동서가 생기게 됐어요. 시동생의 결혼식 날 전 얼마나 한바구음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혼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다 듣고 일하느라 뼈가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동서는 고등학교만 나온 20대 중반의 무직이었습니다. 제 시동생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도 동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나중에 말하기를 하도 취직이 안 돼서 시집이나 가자고 생각했는데 시동생과 사귀다가 아기가 먼저 생겼다네요. 뱃속에 애를 가지고 그대로 시동생과 결혼을 했고 동서는 결혼 6개월 후에 애를 낳고 시동생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기랑 집에서 육아와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동서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던 것도 물론이고요. 그러다 첫 애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동서는 육아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시어머니의 성격을 전혀 몰랐던 동서의 계산착오였죠. 아유, 그러면 내가 주중에 너희 집에 가서 애 봐줄 테니까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이랑 청소, 빨래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딸 키워줄게. 아, 정말이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시댁의 모든 살림을 다 떠맡기고 달랑 손주를 안고 매일 공원이다 노인정 같은 데로 놀러 가실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살림을 싫어하는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처음에는 동서는 어렵고 힘든 육아를 시어머니가 도맡아 해준다고 하니까 그 김에 젖도 뗄 수 있고 얼른 집안일 해치우고 나서 자기도 남는 시간에 놀러 다니면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지만 동서는 시아버지와 항상 같이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동안 시어머니는 애기 데리고 백화점 구경 가시고 친구 만나고 하시는 걸 보면서 동서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서서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동서와 시부모님을 몰래 주식을 하다가 크게 폭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빚까지 끌어다가 1억도 넘게 투자를 했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가 크게 잃어서 시동생은 신혼집 전세금까지 날려먹게 생겼던 거였어요. 동서는 믿고 있던 시동생에게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면서 매일 시댁에 찾아와서 시위하듯 울기만 했고 그 꼴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말했죠. 예, 우리 도진이가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집 빼서 전세금을 얼른 빚 갚아버리고 우리랑 같이 살자. 아유, 어차피 도진이 쓰던 방도 있고 우진이 방은 손녀 침대 놓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응? 그래, 자기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면목은 없지만 자기도 우리 딸 혼자서 잘 못 키우잖아.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해. 그럼 내가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뛸게. 다시 돈 모으면 분가할 테니까 몇 년만 우리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자. 동서도 자기네 집 살림하고 시댁에 건너가서 또 살림은 하느니 그냥 합가를 해서 집 한 칸만 제대로 쓸고 닦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겠지 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동서는 일단 시어머니 댁으로 짐을 싸서 시동생과 이사를 갔고 어머니는 그날로부터 시댁 살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죠. 전 동서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제 시어머니는 본인은 살림도 잘 못해서 그냥 막 놔두면서 남들에게는 엄청 깐깐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집 팔고 시댁에 들어간 그날부터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리는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청소, 빨래, 설거지만 했을 때랑 40평대의 큰 집을 관리하는 건 아무래도 질적으로 다른 일이지 않겠어요. 저는 어느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동서에게 살짝 귀뜸을 해줬어요. 동서, 괜찮겠어? 이래봬도 어머니 본인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기준이 엄청 높으신 분이야. 나 어머니 집 살림살이 하다가 몸살 걸려서 병원 여러 번 갔거든?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점점 더 많이 요구하실 거야. 너무 잘하지 마. 적당하게 해. 네, 알겠어요. 저도 너무 잘할 생각도 없고 형님처럼 잘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이 이제까지 깔끔하게 해오셨던데 제가 그거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주말에라도. 동서는 저에게 사정하듯이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이제야 큰 짐에서 벗어났는데 동서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쉬는 주말엔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도 가고 집에서 늘어져서 실컷 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뛸 듯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는 용건이 있을 때만 가끔 시댁에 갔고 주말에는 발길을 딱 끊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동서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시동생네가 시댁에 들어와서 산지 1년쯤 지난 후에 설날을 맞아 오랜만에 시댁을 가보니까 동서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진 채로 마룻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는 시어머니가 손녀를 업고 계속 밉살스러운 목소리로 잔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저기 구석에 아직 먼지가 까맣게 있는 거 안 보이니? 그리고 너 걸레 손으로 빨라고 했잖니? 손으로 빨고 걸레를 표백제에 넣고 삶아야 할 거 아니야. 딱 보면 걸레가 그냥 아직 때가 안 졌어. 그냥 세탁기 넣고 돌리는 게 티가 다 난다, 야. 어머니, 저 왔어요. 전 뭘 하면 될까요? 그래 왔냐? 넌 거 천장에서 나무재기 꺼내서 닦고 전 붙일 준비해. 어머니, 저도 걸레질 그만하고 형님이랑 전 붙일 준비하면 안 될까요? 저 무릎이 너무 시큰거려요.
요즘 누가 무릎을 꿇고 그냥 수건으로 마룻바닥을 닦아요. 예, 네가 안 하면 그럼 누가 하니? 응? 네 형님 시킬 수도 없고 너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걸.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시어머니가 한번 무섭게 째려보자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지 동서는 설날 밤에 제사가 시작되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질 않더라고요. 시동생은 동서가 울던 말던 신경도 안 쓰이는지 제사 끝나고 식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가만히 귓속말로 물었어요. 여보, 동서가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저녁도 안 먹고 들어가서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서방님한테 동서 좀 보고 오라고 얘기 좀 해봐. 그냥 놔둬. 부부간 문제는 가족들이라도 함부로 충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재수 씨가 컨디션 괜찮아지면 알아서 나오겠지.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 몰래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들었는지 시동생이 옆에서 말을 붙이더라고요. 왜? 아, 우리 여보 좀 아픈가 봐. 일주일 전에 밥도 못 먹고 울렁거린다면서 희한하게 한겨울에 딸기를 찾더라고. 아, 서방님, 그거 입덧 아니에요? 둘째 생긴 것 같은데 동서가 뭐라고 안 해요? 아, 한번 들어가서 물어봐요. 네? 둘째? 입덧이요? 우리 여보 임신했을 때 막 뭐든지 잘 먹고 구역질하고 그런 적도 없는데요? 그건 케이스마다 다른 거죠. 둘째는 또 달라요. 저도 그랬고. 아, 얼른 들어가서 동서 위로도 해주고 딸기도 구해다 줘요. 서방님은 제 말을 듣고 뭔가 생각이 난 듯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갔고 동서를 데리고 나와서 쑥스러운 듯이 시어머니에게 동서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서는 그때도 울다가 나왔는지 눈두덩이가 젖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첫째가 돌이 겨우 지났는데 벌써 둘째를 임신한 동서에게 그다지 좋은 말이 안 나온다면서 앞으로 애 둘을 어떻게 볼 것이며 둘째도 딸이면 어떡하느냐고 막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 터울이 안 지면 동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듣기로 동서는 축복받아야 마땅할 임신을 하고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기분이 나쁘다고 서방님에게 불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를 제외한 우리 모든 식구들은 동서의 둘째 임신을 축하해 줬어요. 시아버지는 동서에게 임신 축하금이라며 30만 원 들어있는 봉투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그 말을 듣고 동서에게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저는 애 둘을 낳는 동안에 시아버지로부터 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동서는 그때 임신 초기라서 아무래도 우울증 초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혼을 낼 때마다 울었고 시어머니가 집에 없으면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 시아버지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곤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동서의 모습이 불쌍해서 시아버지가 돈을 줬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제법 배도 불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입덧도 어느덧 사라지고 평소 먹는 양보다 많이 먹게 된 동서는 시도 때도 없이 시동생을 졸라서 떡볶이가 먹고 싶다, 족발이 먹고 싶다 하면서 밤마다 둘이서 야식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역시 시아버지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셨지만 제 시어머니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셨죠. 어느 날 시동생이 퇴근을 하면서 동서가 시켰다고 또 김밥과 순대를 사오자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폭발을 하셨나 봅니다. 예, 너는 얼마나 먹으려고 작정이냐? 저녁 안 먹은 것도 아닌데 너 그렇게 급 살찌면 애기 낳을 때 힘들어져. 요즘은 임산부들도 몸매 관리한다고 별로 많이 먹지 않는다는데 넌 왜 그렇게 많이 먹어?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한 번도 시어머니 뭐 드시고 싶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 어쩌면 너는 너랑 네 남편밖에 모르냐.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어디다 써? 아, 왜 또 그래? 둘째가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먹는 걸로 풀려고 하겠냐고. 그냥 좀 내버려 둬. 당신한테 또 기빨리고 나면 그깟 살 금방 빠질 텐데. 당신이 살찌는 것도 아니고 뭐가 걱정이야? 동서는 임신기간 내내 시어머니의 크고 작은 심술들을 모두 받아내면서 살오는 판을 걷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동서는 뱃속의 둘째가 여가인 채 돌아오질 않아서 제왕절개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애는 자연분반으로 나왔는데 수술을 하게 됐으니 동서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집에 하나는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겨우 수술 마치고 깨어난 동서에게 셋째 낳으라고 압박을 주셨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힌 시어머니 노릇 아닌가요? 아들 낳는 게 부부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어머니 간섭이 너무 지나치지 않으신가요? 동서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시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돈을 어머니에게 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조리원 비용이 아깝다고 하셨대요. 그래도 동서는 이번이 마지막 산후조리가 될 거라고 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대요. 뭐 동서의 그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제 겨우 2돌 된 첫째도 시댁에 놔두고 아이랑 둘이서 조리원에 꼭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저는 애 둘을 낳고도 한 달을 만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느라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월이 지나고 쌀쌀한 바람이 불 때마다 뼈마디가 시큰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시동생에게 어떻게 알랑방귀를 꼈는지 몰라도 시동생은 300만 원이 넘는 조리원 비용을 다 대주면서 3주간이나 산후조리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동서는 저보다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은 것 같아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집에 돌아온 후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아껴야 한다면서 동서에게 모유 수유와 청기저귀 쓰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첫애 때도 젖을 일찍 떼서 모유가 거의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동서에게 붕어즙, 족발, 삶은 물 같은 비릿한 음식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모유에 집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거 먹기 싫은데요. 족발 물도 소금도 없이 어떻게 기름진 걸 계속 먹어요. 붕어즙은 흙냄새만 나고 젖이 도는 것도 모르겠는데요. 제발 그냥 나오는 만큼만 먹이고 나머지는 분유로 주세요. 애가 배고파서 울잖아요. 안 돼. 이번에 네 산후조리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분유값이랑 매달 종이 기저귀 값까지 어떻게 감당하니? 애가 서너도 아니고. 이제 둘째니까 네 새끼들 키우는 것쯤은 네가 해야지. 난 이제 네 애들 육아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싶구나.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돈 그만 낭비하고 앞으로 청기저귀 쓰고 모유 먹여. 알겠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지금 시댁에서 얹혀 산다고 너무 홀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제가 분가하자고 남편한테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니 저 한여로 부려먹으려고 며느리 들이신 거예요? 제가 이 집에서 애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서는 기어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동서가 들어간 방문 쪽에다 대고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언제까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언제든지 이 집 나가고 싶으면 나가. 아, 내가 싶다고 너희들 잡을 줄 알아? 하지만 너도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걸. 요즘 같은 때 어디 가서 그깟 1억으로 집을 얻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다 못한 동서의 신경은 점점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시고 첫째 손녀만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젖먹이보다 건사하기 쉬운 데다가 첫째 손녀는 이미 어머니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동서가 안거나 데리고 있으면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집에서 혼자 젖먹이 아이를 보면서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화가 난 동서는 시동생이 집에 퇴근할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얼른 분가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지만 시동생은 1억 주식 망한 빚도 아직 못 갚았고 고금리 물가 시대에 분가하는 건 오히려 가게의 손해라면서 동서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소하다는 듯이 동서를 비웃었고요. 그것 봐라. 내 아들 생각도 나랑 똑같지? 이 집안에서 네 편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헛수고야. 그러니까 넌 얌전히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알겠어? 어머니는 꼭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괴롭히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안 그래도 힘들어서 매일 죽고 싶은데 어머니까지 못된 말 하시고 저 정말 여기가 지옥 같아요. 동서는 점점 신경 과민이 되어갔고 걱정이 된 시아버지는 동네 정신과에 동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초기라면서 불면증까지 동반된 우울증은 곧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했대요. 하지만 동서는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면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도 끝내 약을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시동생이 자기 전에 동서에게 억지로 약을 먹여야만 했고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잠에 들었다고 하니 동서의 멘탈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동서의 정신은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동서가 약을 먹는 동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동서 대신 설거지랑 빨래 정도는 직접 하라고 호통을 치셨고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마음이 약해져서 우울증에 걸린 거라면서 자신의 탓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동서가 불쌍했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시부모님을 대신 모시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가 혼자 시어머니의 화풀이와 잔소리를 다 받고 있는 것을 알아도 시동생에게나 동서 좀 도와주라는 충고하는 정도였어요. 첫째인 자기도 어머니의 비위는 도저히 못 맞추겠다는 것이었죠. 동서가 우울증 약을 먹은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서는 겉으로 보기엔 명랑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시동생에게는 매일 밤 분가하자고 조르고 죽을 것 같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아기 보는 일에서 벗어났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됐다고 하면서 동서는 이제 약을 안 먹으려고 또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나 봐요. 시동생도 매일 자기 전에 약 먹었는지 검사하는 게 피곤했는지 점점 빼먹게 됐다고요. 작년 8월 말쯤에 음력으로 하는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날 회사가 늦게 끝나서 거의 7시쯤 겨우 밥만 먹으러 시댁에 갈 수 있었습니다. 동선을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는지 흐리멍텅한 눈으로 저에게 겨우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동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면 안 되나요? 아침부터 이 음식들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요. 남편도 일 쉬고 집에 있었는데도 설거지 한 번도 안 해주고 제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미안해, 동서. 하지만 나도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엄청 시달리고 왔는데 꼭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해야겠어? 어쨌든 못 도와준 건 미안해. 저녁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할게. 들어가 쉬어. 그러게 말이다. 제가 요즘 다시 우울증이 도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큰애 네가 좀 참어라. 아유, 네 시아버지가 나보고 어찌나 집안일하라고 난리를 치든지 이 많은 애기 빨래를 내가 다 했다니까. 누구는 뭐 안 피곤한 줄 아나 정말. 시어머니는 진짜 100년에 한 번 그렇게 집안일을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그새를 못 참고 생색을 내면서 동서를 욕하시는 거였어요. 전 저녁을 먹는 내내 분위기도 싸하고 꼭 굵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른 설거지나 하고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시동생이 저를 잡는 것이었어요. 형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요즘 왠지 모르게 와이프가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바로 가지 마시고 형수님의 와이프 좀 만나서 좋게 위로 좀 부탁드려요. 네? 제 말은 뭐가 됐든 이제 안 먹혀요. 알겠어요, 서방님. 제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동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저 역시 아까 동서의 무례한 행동에 기분이 나빠진 터라 시동생의 부탁에 거슬리긴 했지만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하는 동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기에 전 방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동서, 방에 있어?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나 방 안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만 났고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조카의 울음소리가 점점 거세지자 전 걱정이 돼서 방문을 마구 두들기고 말았죠. 동서의 방문은 잠겨 있었고 아기는 점점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 말 들려? 애기 울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저는 급하게 시동생을 불러 보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기는 침대에서 혼자 목이 끊어져라 울고 있는데 동서는 바닥에 누워서 헤드폰을 쓴 채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동서를 흔들어 깨우자 초점이 없는 눈으로 동서는 헤드폰을 벗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또 뭐 해야 되는 일이라도 있어요? 동서, 애 키우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어떡해. 애기 우는 소리 안 들리잖아. 애 때문에 잠 못 잔 지 3일이 넘었어요. 매일 밤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도 잠을 자야 제정신으로 살죠. 저 이대로 혼자 안 죽을래요. 형님, 저 말릴 생각 하지 마세요. 저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예요. 동서의 번들거리는 눈매에 저는 서늘한 기분이 들면서 숨을 삼켰습니다. 조만간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서 그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동서의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며 털어놨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저 어깨를 으쓱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서네 대신 시댁에 들어갈 거냐면서 저에게 되물어보더라고요. 나야 우리 엄마라서 그저 무시하고 말면 그만인데 당신이 동서 대신에 그 엄마 히스테리 다 받아낼 자신 있어? 감당하지 못할 사연은 안 듣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모른 척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역시 그 대단한 시어머니의 성질머리를 받아주고 살 수 있는 인내심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동서를 위로해주고 생활비나 조금 보태주자는 생각으로 모른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후회하게 됐지만 말입니다. 다음 달에 추석을 맞아 저는 또 2주 만에 시댁에 가게 됐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동서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해서 애들 둘을 급히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형하고 같이 병원으로 오세요. 어제 엄마가 뭘 잘못 드셨는지 배가 아프다고 하셔서 구급차로 병원에 모셔왔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저는 급하게 애들을 옆집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통으로 입원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뭔가 중독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거품을 물면서 물을 먹여도 다 토하고 눈을 뒤집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동서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게 됐죠. 시동생은 저희들이 오자마자 집에 가서 시아버지를 챙겨야겠다고 하면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집에 혼자 계신데 쇼크를 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가고 남편도 매점에 가서 입원에 필요한 것들을 사온다고 병실을 빠져나가자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에 저와 동서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무섭게 다그쳤어요. 동서,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말고 내 말에 대답해봐. 어머니 이렇게 되신 거 동서하고 관계 있는 거지? 설마 어머니한테 독이라도 먹이려고 한 거야?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가 미워도 그런 죄까지 저지를 것 같으세요? 전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동서는 강하게 도리지를 치며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동서의 얼굴을 보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동서를 다시 노려보자 동서는 뭔가 간파당한 표정으로 저에게 호소하듯이 말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이랑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금방 쓰러지실 줄 몰랐어요. 그냥 음료수에 뭘 좀 섞기만. 기가 막혀. 뭘 섞은 거야? 동서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우울증 약 끊지 말고 계속 먹었어야지. 동서는 병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공허한 눈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제 점심때부터 시어머니는 언제 나와 마찬가지로 동서를 들들 볶아대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니 가족들이 오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한다면서 동서에게 손걸레질을 시키고 무거운 사계 그릇들까지 다 꺼내서 닦으라고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끝내 놓으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 동서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어요. 저라도 그런 힘든 일을 혼자 하라고 했다면 시어머니가 미웠기는 했을 거예요. 동서는 애 둘을 보면서 당연히 어머니가 시킨 일을 모두 끝내지 못했죠. 그럴 바엔 그냥 쉬기라도 하자는 생각에 애들을 재워놓고 또 헤드폰을 끼고 자느라 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저녁 때쯤에 들어와서 바닥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기 그릇들은 설거지하다 만채 쌓여 있는 것들을 보더니 자는 동서를 억지로 깨워서 기어이 뺨을 한 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크게 놀라서 어머니에게 맞은 뺨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왜 때리시는 건데요? 제가 시킨 일을 못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저를 때릴 권리 없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 집안에서 저는 어떤 존재예요? 하녀나 다름없는 취급만 하고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저를 그렇게 부려먹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 인연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내가 무리한 걸 시켰니? 네 생각에는 내가 팥쥐 엄마라도 돼? 이 나쁜 년아, 한 대 더 맞고 싶어?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게도 동서를 더 때리겠다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동서는 옳다구나 하고 재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꼭 복수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어머니가 콜라를 드시겠다고 해서 그 콜라에다가 표백제를 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동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했으면 그런 마음까지 먹었을까 생각이 됐어요. 하지만 범죄는 범죄잖아요. 그것은 가족이라고 덮어줄 수 없는 중범죄였습니다. 저는 목 놓아서 엉엉 우는 동서를 병실에 놔두고 밖으로 나와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니 제 남편이 울고 있는 동서의 등을 두드리면서 저한테 물었죠. 재수 씨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또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당신도 윗사람이라고 동서 못 살게 구는 거야? 그게 아니야. 동서가 어머니 배탈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당신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동서, 미안하지만 난 가만히 덮어둘 수가 없어. 동서의 비뚤어진 마음이 또 누구를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미안해. 하지만 동서도 죗값은 받아야지. 죄송해요, 형님. 저희 애들 잘 부탁드려요. 제 행동에 책임지고 돌아와서 남편하고 이혼할게요. 저도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거든요.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애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 참고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동서는 곧 병실 밖에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순순히 이끌려갔고 동서의 친정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린 딸을 시집 보내놓고 한 번도 딸이 잘 사는지 전화도 해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동서의 친정 부모님이라도 자주 동서에게 안부 전화를 했었더라면 우리 시어머니의 만행을 일찍 눈치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깨어나셨고 식도가 많이 헐어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뭣도 모르고 들이킨 콜라에 둘째 며느리가 몹쓸 약을 탔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다가 시동생에게 일침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들을 노예로 생각한 거야? 친엄마가 맞기는 맞아. 아무리 못된 엄마라도 며느리한테 안 그러길 바랬어.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얼마나 징그럽게 못살게 괴롭히면 착한 애엄마가 그런 짓을 해. 며느리 눈 돌게 한 건 엄마 잘못이야. 나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집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애들 엄마는 나랑 이혼할 거라고 하지만 난 엄마를 버리면 버렸지 그 사람은 못 버려. 그러니까 살면서 나 볼 생각하지 말아요. 시동생은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의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술 후 목에 튜브를 꽂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신 것 같았어요. 처음에 동서를 잡아먹을 듯이 날뛰었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아들마저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니 그제서야 어머니도 깨달은 것이 조금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독을 먹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시동생은 동서와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 계속 살면 언젠가 또 시어머니가 동서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해요. 다행히 호주로 이민을 가서 영어도 배우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동서는 정신의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두 딸들도 시설과 유치원에 맡겨지면서 밤에 우는 일도 적어졌고 성격도 원만해졌다고 해요. 시동생은 가끔 영상통화로 시어머니 얼굴을 보며 통화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시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충격을 받으신 것도 있었지만 간암인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수술을 하기에도 늦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월에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하늘이 노하셔서 네 아버지 일찍 데리고 간 것 같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나는 목숨이 끈질긴 건지 아직은 갈 때가 안 된 것 같구나. 내 너희들한테 패기치지 않게 실버타운이나 들어갈란다. 첫째 며느리 너도 이제 와서 나랑 새삼스럽게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나도 네 눈치 보면서 너희 집에 얹혀 살고 싶진 않으니까 우진이 네가 실버타운이나 알아봐 다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진이네는 비록 이민을 갔지만 아직 내가 있잖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집 근처로 이사 갈게. 엄마 혼자 실버타운에 살다가 엄마도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면 어떡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겁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다음 타겟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저 역시 동서처럼 말라 죽는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실이 없나 쭈뼛거리면서 말을 꺼냈죠. 하지만 어머니,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집안일 하는 건 무리예요. 차라리 제가 가정부를 일주일에 2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어때요? 네? 당신도 괜찮지? 저는 이를 악물며 남편에게 눈짓을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짜고짜 회계사무소 일을 그만두라며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소원이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집살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간에 끼어서 며칠 눈치를 보다가 다시 실버타운 얘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아유, 내가 아는 동네 친구도 영감 죽고 나서 혼자 실버타운에 들어갔는데 아무 신경 쓸 거 없다고 좋아하더라. 집안일 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새끼밥도 나오고 한다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 아유, 오진아. 엄마가 실버타운 들어가면 주말마다 보러 오면 되잖아. 아니, 엄마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길 들어가야 하냐고. 당신 정말 일 그만 안 두면 나랑 이혼해. 난 장남으로서 우리 엄마가 내팽개치는 꼴 못 봐. 결국 남편의 고집으로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됐고 매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됐어요. 동서와 같이 살 때나 저의 신혼 때처럼 시어머니가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으로 오신 후부터 시어머니는 못하시는 집안일이지만 빨래와 설거지 정도는 저희 집에서 열심히 하고 사세요. 시어머니의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저도 이왕 같이 살게 된 거 시어머니와 함께 사우나도 가고 마트에 장도 보러 가면서 조금씩 마음에 쌓인 벽을 허물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동서가 마음의 병이 들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지만 어머니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 한번 터질 일이었어요. 다행히 어머니도 그 일이 있고부터는 막말하는 것도 조심하셨고 저희 집에서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계십니다.
애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고 저도 내년에는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숨 좀 돌려보려고 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랑 둘이 저녁 시간을 멀뚱멀뚱 보내는 것보다 몇 시간이라도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시어머니의 말년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는 나중에 저희 애들한테 과한 간섭이나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다던데 그 반대로 하면 누구한테나 환영받지 못하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꼭 저희 시어머니 같이 말입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큰 소리 칠 힘도 없으시지만 결혼 초기처럼 어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살 생각은 없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 잔소리도 지혜롭게 피해가는 법을 익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 어떠셨나요? 사실 좋기만 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셨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하루하루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